둘째가 경기를 일으켜서 얼른 병원에 가야 해요. 밤 11시, 아기가 온몸을 떨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또 시댁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아기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영수는 못 보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잠들었어. 아이가 아프다고요. 얼른 그 사람 깨워주세요. 호들갑 떨지 말고 얼른 병원으로 가라. 애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아파 자는 남편을 깨우라는 거냐? 눈물범벅이 된 저는 둘째를 들쳐업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응급실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아니,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아무 일 없었던 듯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들에게 안겨준 뼈저린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다 보여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두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했고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처음 뵐 때는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라며 저를 극진히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후 첫 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였어요. 저녁 8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엄마야, 지금 올 수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좀 심심해서. 아빠도 일찍 주무시고. 그때 저는 전화를 받은 남편이 당연히 지금은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신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일도 아니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그 시간에 아들을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들한테요. 그런데 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시댁으로 갔고요. 여보, 지금 가야 해? 어머니가 심심하다고 하시니까 잠깐만 다녀올게.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잠깐만 일하고 하며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먼저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미야, 너도 시댁에서 남편 자주 부르니? 우리? 아니. 우리 시댁은 남편은 필요 없고 나를 자꾸 불러서 힘들어. 그래? 응. 내가 자주 와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길 바라셔. 집안일도 돕고. 너도 너 나름대로 고충이 많구나. 그렇지. 넌 오히려 편한 거일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너한테 관심 없잖아.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되지. 시댁에서의 시간은 고달프단다. 친구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 상황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너희 신혼집 어디 구했어? 결혼 준비할 때 일이었어요. 시댁에서 15분 거리? 헐, 왜 그렇게 가까이?
시댁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계속 가까운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 집을 구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근거리 아파트를 유독 고집하셔서 따랐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 큰 걱정의 소지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함정이었어요. 결혼 3개월 차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일어났어? 아침밥 먹으러 와. 어머니, 저희도 아침 준비했어요. 아니야, 내가 다 해놨어. 아들, 빨리 와. 처음엔 당연히 같이 오라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원한 건 아니지만 또 안 갈 수도 없고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보시고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시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뻘쭘해서 그때서야 무슨 상황인가 했죠. 아침밥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거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꾸 흘낏흘낏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다, 됐다. 얼른 가.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제 손을 툭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가라고, 이제 가.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떤 액션도 취할 생각이 없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전 갈게요. 여보, 가요. 너 먼저 가라. 시어머니는 저 먼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왔을 때처럼 쭈뼛쭈뼛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뒤통수가 너무 찝찝했어요. 뭐랄까, 눈치 없이 끼어있다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시댁에 가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난 안 갈게. 그러자 남편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혼자 갔어요. 시어머니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남편은 며칠 뒤부터는 아예 시댁에서 밥 먹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 경미와 통화를 했는데요. 경미야, 아침마다 시댁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오는 상황 어떻게 생각해? 그냥 남편 아침 안 차려줘도 되니 편하다 생각해. 그런데 너네 시댁 진짜 특이하긴 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친구 말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이랑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거의 왕래를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자의적인 상황이 아니라 타의적으로요. 저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 정도에만 들렀습니다. 가도 저는 저 따로 혼자 알아서 할 일 하다 오는 정도였고요. 시어머니는 전혀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아예 시댁에서 자고 오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그럼 내가 가서 간병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룻밤만 있다 올게. 그런데 시아버지도 멀쩡히 계신데 왜 남편이 가서 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홀어머니도 아니고 말이에요. 결혼 1년 만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계속 불러댔습니다. 아들, 엄마 혈압약 떨어져서 병원 좀 데려다 줘. 어머니, 제가 대신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영수가 오면 돼.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든데 시아버지가 병원 데려다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운전을 안 좋아하셔. 그럼 택시를 타시던지. 택시비 아깝다고 하시네. 첫째가 태어났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밤에 3시간씩 자는 것도 어려웠고 남편의 도움이 간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을 계속 불러댔습니다. 아들, 엄마 무릎이 아파서 파스 좀 사다 줘. 아들, 전구가 나갔는데 갈아줄 수 있지? 아들, 엄마 심심해. 좀 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신생아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부름에 달려갔어요. 여보, 나 지금 정말 힘들어서 그래.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알아, 미안해. 그런데 어머니가 부르시니까. 첫째가 돌이 지나고 둘째를 가졌어요. 첫째 돌봄에 둘째 임신까지 정말 몸이 몇 개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남편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손주, 손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남편 속옷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가 속옷 새로 사줬어. 원래 입던 브랜드로. 어머니, 이런 건 제가 신경 쓸게요. 아니야. 며느리가 뭘 알아. 영수는 원래부터 이 브랜드만 입었어.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결혼한 남자 속옷을 엄마가 사주는 게. 뭐가 이상해. 엄만데. 둘째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는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2박 3일로 제주도로 출발한 여행이었어요. 아기들이 어려서 걱정했지만 어른들이 4명이나 되니 괜찮겠지 했어요. 아기들 짐도 많았습니다. 어린 큰애랑 아기띠 안에 둘째. 그래도 저는 약간 설레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여행이었고 지친 육아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참 비행기에서부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둘과 따로 앉고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애들이 칭얼거려도 남일 생각하듯 바라보지도 않고 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속닥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어지럽다며 계속 남편 팔짱을 끼고 따로 돌아다녔습니다. 애들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그랬다는 듯이 혼자 다니시고요. 참 희한한 가족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시어머니는 남편하고만 붙어 다녔어요. 호텔방도 저와 아이들은 따로, 시부모님과 남편은 또 따로 잡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왜 방을 따로 잡으셨어요? 애기들 울면 시끄러우니까 영수는 우리랑 있으면 돼. 여행 내내 저는 아이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을 잡고 혼자 다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저에게는 관심도 없었고요.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과 단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 엄마랑 여기서 한 장. 아들, 이리 와봐라. 여기서도 한 장 찍자. 저와 아이들은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은 그런 상황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어머니와 당신 말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문젠데? 당신, 우리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애들도 나도 당신 안중엔 없는 것 같아. 애들과 나, 그리고 당신과 시어머니, 이렇게 분리되어 살고 있는 느낌이야. 애들 아직 어리고, 우리 가정에 당신이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만 가 있으니 이게 가족인가 싶어. 나이 든 엄마가 아들 도움 필요하신 거고, 내가 함께 있어드리는 건데 그게 왜? 좋아하는 것과 집착하는 건 달라.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집착?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집착이라고 했어?
실제로 그렇잖아. 결혼한 아들을 매일 부르고 또 재우고 속옷까지 사주고 이번 여행에서도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만해! 엄마는 그냥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왜 그걸 이해 못하니? 며칠 후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니가 남편을 너무 자주 부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영수 씨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마누라가 좋아하니까 뭐. 시아버지도 완전히 방관자였어요. 아니,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집착하니까 자신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생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안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때였습니다. 신생아와 첫째를 동시에 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더욱 자주 남편을 불러댔어요. 아들, 엄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는데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줘. 아들, 마트에서 우유 좀 사다 줘. 엄마가 외로워. 좀 와서 같이 있자. 또 이렇게 나가면 남편은 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댁에 눌러앉아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어요. 이제는 하루 걸러 하루로 남편이 시댁에서 잤어요. 저는 신생아 수유하랴, 첫째 돌보랴,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옆에 없었죠. 여보, 제발 좀 도와줘. 혼자서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해 줄 수는 없어? 그럼 나이 든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해? 저는 견디지 못하고 친정 어머니께 하소연했습니다. 아, 엄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친정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딸아, 그건 정상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건 병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참 어렵구나. 친정어머니도 답을 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셔서 조금은 위안이 됐죠. 저는 한 번 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또 뭔 소리야? 나 지금 한계야. 신생아랑 첫째 돌보느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매일 어머니한테 가고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이제는 좀 자제해달라고 말해봐. 당신도 가정이 있다고. 미쳤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이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엄마는 평생 내 엄마야. 그리고 남편은 잊을 수 없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너는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면 남이지만 엄마는 평생 내 엄마잖아. 남편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저희 집에는 제 결정에 불을 지피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둘째가 높은 열이 나면서 경기를 일으켰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의식을 잃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 났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또 시댁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자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 뭔 응급 상황? 둘째가 경기를 일으켜서 병원에 가야 해요. 아이고, 얘들 그러면서 크는 거다. 놀라지 마라. 큰일 아니니까 내일 낮에 병원 가봐. 어머니, 지금 아기가 의식을 잃고 있다고요. 그래도 영수는 못 보내. 감기 기운 있어서 약 먹고 잠들었어.
저는 그 늦은 시간에 앞집 초인종을 눌러 첫째를 맡겼습니다. 둘째를 안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타고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성 경기였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저는 창피하고 정말 서러웠어요. 둘째는 결국 이틀간 입원해야 했는데 그 이틀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 전화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둘째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가 퇴원하던 날 남편이 마중을 나왔어요. 고생했어. 그게 끝이야? 뭐가? 아이가 이틀간 입원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둘째한테 아무 감정 없어? 걱정하는 마음, 그런 거 없는지 궁금해서 그래. 나한테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면 끝인가? 어머니도 아프셨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엄마 심심해. 와서 같이 저녁 먹자. 평소 같으면 남편이 네, 갈게요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남편 지금 아이들 목욕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족끼리 시간 보내려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랑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려고요. 어머님도 아버님과 함께 저녁 드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편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지만 저는 태연하게 아이들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들과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들도 사실 어머니의 과도한 남편 집착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의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 고생하는 거 알아요.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한데 사실 저희도 어릴 때부터 그런 차별 속에서 컸어요. 어느 순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됐죠. 그래도 그렇지 오빠도 이제 아빠가 됐는데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일들을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특히 둘째 응급실 사건 부분에서는 시누이들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조카가 응급실에 갔는데 오빠를 안 보내줬다고요? 오빠 아프다고 안 보내줬어요. 병원에 있는 이틀 동안 오지 않았죠. 감기로 아픈 거랑 아기가 경기하는 걸 비교해? 엄마 정말 너무하셨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우리도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조만간 방안을 생각해 볼게. 조금만 버텨줘. 그래도 시누이들이 제 마음을 10분 이해해주고 있다 생각하니 한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만으로라도요. 그러던 중 저에게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상선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힘들다 힘들다 생각은 했지만 아이들 낳고 키우느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쉰소리가 날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예후가 좋아 수수로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는 좀 경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그렇고 회복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미련하게 병원도 안 가고 버틴 제 탓이었죠. 하지만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에 가 검사를 받는다는 게 좀 힘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계속 증상을 무시했던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한순간도 옆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을 어쩌면 좋지? 당장의 수술 과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아이들에게 평생 엄마 없는 삶을 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깜깜한 밤, 저는 아이들 짐을 챙겼습니다. 꼼꼼하게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짐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어머니, 저 갑상선암이에요. 곧 수술 진행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한 저는 아이들을 시댁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뭐라 하는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병원으로 가 입원했어요. 수술에는 친구 경미가 동행했습니다. 그 외에 아무에게도 병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체력이 워낙 떨어져 있어 하루 이틀 있다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자도 계속 잠이 왔어요. 일주일 뒤 저는 퇴원을 하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그제서야 엄마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쉬어야 해. 엄마가 한 달만 나 보살펴줘요. 엄마는 눈이 둥그레져서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당분간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 애들 보는 건 무리야. 내가 살아야 애들이랑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지영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잘 돌봐줄게. 저는 그렇게 엄마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몸을 돌보지 않아 회복도 더뎠습니다. 엄마, 애들 괜찮겠지? 애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리 무책임하기로 써니 자기 자식 내팽개쳐 두지 않는 법이야. 그 사람들도 그동안 네가 혼자 척척 잘해내니 모르쇠로 지냈던 거지. 그러니 맘 편히 지내도 돼. 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회복되는 거야. 한 달을 예상했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뎌져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애들 생각에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어찌나 좋았는지 폴짝폴짝 뛰어댔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잠도 못 자고 아이고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제가 왜 상상을 못하겠어요. 혼자 그러고 몇 년을 살았는데요.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고생을 엄청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도 핏줄인데 어쩌겠어요. 오랜만인데도 둘째는 앉자마자 저에게 폭 안겼습니다. 엄마를 잊지 않았던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한다. 나 이러다 죽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벌러덩 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체면도 뭣도 없이 넉다운 되는 건지요. 이제 너네 집으로 애를 데리고 가거라. 저 이제 예전 몸 아니에요. 무리하면 또 수술하고 입원해야 해요. 뭐라고? 이제 어머님이랑 남편이 도와야죠.
이대로 더 무리해서 잘못되면 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세요. 뭐라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울 생각을 하니 그럴 만도 했겠죠.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멍하니 현관에 서서 굳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제 앞으로 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꺼이 울었습니다. 둘 다 고생을 제대로 했던 모양이죠. 이 힘든 걸 그동안 나 몰라라 하고 내 생각만 한 나를 용서하지 마. 나 정말 죽일 놈이야. 당신 그동안 어떻게 버틴 거야? 당신 아픈 것도 다 내 탓 맞아. 내가 정신만 제대로 박힌 놈이었으면 당신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 거야, 나. 이제 제발 아프지 말아줘.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밤낮 없이 잠도 못 자고 서툰 육아하느라 그 사이좋던 모자가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전쟁통에 저 혼자 남겨두고 둘이 조용한 시댁에서 우아하게 지낼 때랑은 많이 달랐겠죠. 여보,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응, 여보. 여보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더니 둘째를 아기띠에 척 업고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지 말고 짐 좀 같이 챙겨줘요. 그렇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같은 남편이랑 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제가 또 아프기라도 할까 항상 노심초사했고요. 퇴근하면 육아는 혼자 전담하듯 아이들을 잘 돌봤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도 그 후로 다시는 오라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제는 혼자 가지 않거든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당신 쉬고 있어. 엄마한테 다녀올게. 이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 좀 더 쉬게 하려고 저녁까지 먹이고 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번 다시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로움을 타던 어머니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픔을 계기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